네, 안녕하세요.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가 뭐냐? 그것이 지금 한국과 또 미국 양쪽에 걸쳐 가지고 아주 근본적인 의문 또 확인 이런 과정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이죠. 그런 각성이 진행돼야죠. 주한미군 사령관 폴 라카메라 이 사람이 엊그저께 7월 31일 워싱턴에서 열린 포럼에서 한국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만 있는 것이 아니다. 북한 말고 진정한 위협 따로 있어. 그거 중국이야. 그 얘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주한미군은 한국에 대해 어떤 나라가 도발하든 이에 대응할 태세가 되어 있다. Prepare to defend South Korea against all threats. 예, 그러니까 중국이 뭐 도발하더라도 그 대응할 준비되어 있다. 이런 아주 그 상당히 강경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한번 우리가 짚어볼 때가 됐거든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기 주한미군 왜 와 있어? 중국이랑 맞겨루는 거 위해서 와 있는 측면이 있어. 그럼 우리는 북한만 막으면 되지 왜 중국을 막어? 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이나 뭐 혹은 이상한 약간 좌빨스러운 국뽕에 취한 사람들이 많죠. 예. 그래서 그걸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 정도 발언하니까 당연히 가만히 넘길 리가 없죠. 예, 중국 언론이 반응을 합니다. 예, 어떻게 반응을 하냐. 일종의 제가 보기엔 그거 지령이야. 지령이에요. 한국, 미국 사이에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 주한미군을 둘러싼. 그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이거 굉장히 지능적이고 간교한 이제 중국 공산당 대변지거든요. 일종의. 근데 굉장히 단수가 높죠. 근데 거기서는 결국은 이제 부제를 뽑아놓은 거 보면 라카메라의 발언은 주한미군의 임무가 북한 겨냥인지 중국 겨냥인지에 관한 한미 사이의 시각 차이를 드러내주고 있다. 오, 그,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뭐 저같이 이제 공안 파라노이아, 공안 피해망상에 걸린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야, 얘들 지금 지령 때리냐 국내 여론에? 야, 그 주한미군은 북한을 위한 거야지 왜 한국을 자꾸 중국과의 대결 구도로 끌어넣으려 그래? 이렇게 좀 움직여라. 지금 사실 더불어민주당이나 종중 애들의 그 핵심적 주장이 그거 아니에요. 썩녀리가 친일파 근성을 발휘해서 미국과 손을 잡고 겁대가리 없이 미국의 천병에 대해서 한국인을 전부 굉장히 위험한 지경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다. 뭐 이게 이제 종중 성향의 사람들이 계속 떠들고 있는 얘기인데 그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근데 이제 박찬경인가 박머식인가는 한국 기자가 썼어요. 그래서 그 기자님 영어로 써줬을 텐데 참 영어 실력이 부럽더라고요. 예, 이런 관점을 갖고 있는데 영어 실력이 참 좋다. 리형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리형이가 외신부 기자였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진실 1번은 뭐냐면 이를 2라고 썼네요. 한미동맹은 처음부터 중공소련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제가 거듭 말하지만 중공소련이 없었으면 북한은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북한 뒤에 중공소련이 있으니까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손을 붙잡아서 비틀어 갖고 한미동맹에 이제 맺도록 만들었고 그걸 미국 쪽에서 손뼉을 맞춰준 건 미국의 거물입니다. 덜레스라고. 예, 덜레스 국무장관이 손뼉을 맞춰줬죠. 두 번째 진실. 6.25는요, 처음에 4달만 우리가 북한 인민군과 싸웠지. 9월 말에 인천 상륙작전 후에 북한군 20만 명이 괴멸합니다. 따라서 그거를 그 북한 인민군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중국 친중 세력. 그게 이제 중국 팔로군에서 복무하다가 들어온 사람들이 한 4만 명이 북한 인민군의 핵심이거든요. 거기가 괴멸하죠. 그래서 그 친중 세력의 두목인 김무정이 숙청당하고 중국으로 튀죠. 50년 말에 50년 12월쯤에 튀어요. 김무정이가. 그래서 저는 심지어는 소련이 일부러 북한 인민군의 괴멸을 유도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군을 중국이 잡고 있으면 북한이 중국으로 가니까. 그래서 아마 소련이 유엔군 창설에도 안보리 그 이사국이면서 상임이사국이면서도 비토권을 발휘를 안 했을지 몰라요. 함정을 판 거예요. 이번에 뭐 남한까지 먹으면 좋고 못 먹어도 일단 첫째 목표는 북한군을 괴멸시켜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친중파를 씨를 말려버리고 두 번째 목표는 뭐
그 과정에서 중국이 뭐 그거 지키겠다고 이제 한반도로 기어 들어갈 텐데 저 택동이 성격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또 거기 바가지 씌워가지고 총알 한 발값까지 다 받아내고 뭐 이런 계산을 충분히 하는 여우 중에 여우가 스탈린이에요. 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50년 말부터 전쟁이 끝날 때까지 34개월 동안 우리 그리고 유엔군은 북한 인민군이 아니라 중공군 및 소련 공군과 싸웠어요. 소련 공군이 그 단둥이나 그 위에 있는 안양 이런 데에 그 활주로를 이용을 해가지고 압록강 남쪽 70km까지 지금 이제 홍수 나가지고 다 잠긴데 거기를 엄청나게 그 폭격을 했고 그 당시에 미국이가 미제 공군기보다 그렇게 성능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 미국 공군기들이 거기서 많이 격추됐습니다. 한 몇백 대, 그러니까 세 자리 숫자 격추됐어요. 그래서 거기를 그 데스밸리라 그랬어요. 거기가 이렇게 움푹한 모양이더라고요. 그 압록강을 따라서 거기 왜 그러냐? 중공군이 넘어가서 물자랑 이동을 할 수 있게 한 70km 그 벨트를 확보를 해주는 걸 소련 공군이 했다고요. 그게 51년 말까지인가 52년 말까지 했어요. 51년 말인가 52년 말. 그 기록이 다 남아 있어요. 우드로 윌슨 센터 같은 데 가면 그 당시에 소련 공군의 그 보고서들이 다 남아 있어요. 미군기 몇 대 격추했고 자기들 비행기 몇 대 격추됐고 뭐 이런 것까지 다 남아 있어요. 참 이 1950년대 말부터 50년 말부터 전쟁 끝날 때까지 34개월을 우리는 북한과 싸운 게 아니라 중공군과 소련 공군하고 싸웠습니다. 이 까닭에 한미동맹은 처음부터 이런 배경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중국을 염두에 둔 거예요. 이게 중국이 아니면 그렇게까지 우나미승만이 목숨 내놓고 한미동맹을 추진을 안 했어요. 네, 여기서 잠시 세뇌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고 그리고 또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미국과 중국의 대립구도, 그 다음에 한국에 대한 중국의 위협, 그 다음 또 일본이 그 결국 윤석열 정부 들어서 확 잡아 끄니까 반중전선의 최일선에 나선 거, 그리고 한중의 삼국체제의 형성 이런 과정이 쫙 펼쳐지니까 뭐 이제 종중스러운 자들, 좌빨스러운 자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이거 김 씨를 빼먹었네. 조국당 김준형의 움직임입니다. 예, 김 의원님 죄송합니다. 예, 뭐 제가 준영이의 움직임 아닙니다. 김준영인데 제가 치다가 코알엔 쳐놨어요. 의원님 용서하십시오. 조국당 김준영 의원이 아까 말씀드린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SCMP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국립외교원장 했습니다. 관상을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 국립외교원장 하기에 딱 좋은 관상이죠. 예, 아주 훌륭한 관상입니다. 예, 뭐라고 했냐? 미군 사령관이 중국을 겨냥하고 한국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북한만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은 이처럼 공개적으로 말한 것은 주목해야 될 발언이다. So openly, remarkable. 제가 왜 이 따옴표를 치고 영어를 썼냐면 이분 이 관상이 아주 엄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서 정확하게 인용된 걸 고스란히 전하지 않고 제가 말을 지어내면 책임이 따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겁에 질려서 버들버들 떨면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저 실수 안 할 테니까 용서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자신들의 글로벌 전략 추구에 한국을 통합하려 전력을 다하는 중이다. 그 다음에 국회 결의안 준비한대 연말까지. 무슨 결의안이냐? 아마 이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 정부는 우크라이나라든지 대만과 같은 곳에 한국이 개입해야 된다라는 미국의 압력을 분연히 거절해야 된다. 이러한 그 국회 결의안을 하려고 준비 중인데 김 의원님 분투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이 종중 간첩스러운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확신범이 아니에요. 김 의원님 같으면 자기 확신이 있는 분이잖아. 근데 우리나라 종중 간첩들은 대부분 그거 하면 신관이 편해지니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그거 하면 출세하니까.
아니 뭐 또 어떤 의원님은 뭐 그 위안부 할머니들 그거 해갖고 뭐 엄청나게 돈을 또 챙겼잖아. 그 와중에 그 이분들이 엄청 돈을 좋아하고 뭐 이런 커넥션을 좋아하는데 따라서 이분들이 국내에 존재하는 미국의 정보망에 잡혀 있는 엑스파일을 무지하게 무서워합니다. 무지하게 무서워해요. 제가 비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거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백모 같은 자는 미국의 관리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 저는 확신범이거든. 내 생각에 의해서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손해보더라도 하고, 그게 아니다고 싶으면은 내가 이익 보더라도 또 안 하고, 이런 타입이어갖고 저 같은 사람은 관리해봐야 미국이 빠딱하게 가면 반미로 돌고요. 관리 안 하고 있어도 미국이 내 마음에 좀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가고 있으면 엄청난 그 한미동맹 지지자가 되는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저는 관리 대상이 아니에요. 저 같은 유형은. 그런데 사실 상당수의 사람들은 다 관리 대상이죠. 뭐 저같이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이 많겠어요. 이게 좀 이상한 케이스지 사실은. 비상식적인 케이스죠. 또 이런 사람이 많으면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그냥 가끔씩 그냥 가뭄에 콩나듯 하나 있으면 딱 좋아요. 인간 사회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살아보면 농담 아닙니다. 그냥 팔자가 세서 그러고 사는 건데. 자, 미국의 직업 외교관 수가 10,000명쯤 되고요. 그 직업 외교관들 중에 이제 해외에 나가서 해외 공간에서 채용한 사람들의 숫자가 3만에서 4만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미국을 볼 때 한국의 비중을 보통 한 5% 봐줘요. 예를 들어서 헐리우드에서 영화를 만들었다. 한국 시장에 파는 것이 헐리우드 그 영화 매출의 몇 프로냐? 5% 봅니다. 되게 그런 패턴들이 다 비슷하니까. 그럼 미국이 외교관이 10,000명이다. 그럼 한국에 몇 명 주재할까? 그러면 한국에 그러면은 한국에 한 500명 주재하겠네. 그럼 미국의 전 세계의 외교관에 고용된 현지인의 숫자가 몇 명이냐? 4만 명이냐? 그럼 한국에서 몇 명 고용하고 있지? 한 1,500에서 2,000 고용하겠는데?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 추정치가. 자, 미국이 70년 동안 1,500에서 2,000명의 한국인을 고용해 왔어요. 70년 넘게. 그 얘기는 뭐 소름 끼칠 정도의 엑스파일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종북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오히려 백모에 대한 것보다 당신들에 대한 엑스파일이 훨씬 많아. 백모는 쟤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놔둬야 되는 애고. 그래서 우리 김 의원님 같이 소신에 차서 이렇게 그 참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용감한 결의를 채택하시려는 분의 뜻은 가상한데 막상 그 결의문에 자기 이름 박아놓을 국회의원 뭐 종중 성향이 있던 뭐 약간 간첩스러운 데가 있던 뭐든 간에 그런 분이 몇 분이나 나올지 김 의원님 분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좀 이제 인용은 아닌데 김 의원이 한 발언으로 이런 내용이 SCMP에 나옵니다.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TSCF죠.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Framework 체결 및 주일미군 합동 헤드쿼터. 이걸 주일미군의 합동 헤드쿼터가 이게 Joint Forces Headquarter JFHQ예요. 이것의 형성은 한미 연합군 모델을 따르는 것이며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충돌 및 대만 해협 충돌 때 개입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어요. SCMP에 보면 우선 첫째, 미일 연합군은 이제 영어로 Combined Forces고 SCMP도 Combined Forces라고 나옵니다. 그건 만들어지지 못합니다.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언론이 무식해가지고 일본의 제대로 된 합참이 자위대에 존재한 바 없다라는 얘기를 안 해요. 일본 항공자위대, 일본 해상자위대, 일본 육상자위대가 제대로 된 합참이 없었어요. 그동안. 믿거나 말거나. 안 믿어지죠. 우리는 합동참모본부라는 게 있죠. 일본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일본한테 야 너희 합참 좀 만들어 제발. 그래야 우리 주일미군하고 너희가 뭐 인터페이스를 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야. 이게 좀 생각 좀 해보고요. 개겼다고. 왜냐면 일단 미국과 깊게 인터페이스 하는 거 싫어해요. 일본이. 그 전에 그랬어요. 그럼 일본 자위대는 미국하고 어떻게 인터페이스 하냐. 주일미군은
소 닭 보듯이 봐. 아니 뭐 쟤들 뭐 그럼 어디로 인터페이스 하는데? 저기 뭐 방위성 장관실 통해 가지고 인도파콤이랑 인터페이스 하죠. 하와이 인도태평양 사령부랑. 그게 그런 급이에요. 이제 이게 왜 장관이 되냐?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왜 사령관은 급이 높잖아. 그러니까 그 무슨 막료본부인가 뭔가 그 합참 대신에 이렇게 그 비슷하게 조그맣게 꾸리는 그런 조직이 있어요. 한 4, 50명짜리 조직이 방위성 안에. 거기 장이 합참의장이 아니기 때문에 인도태평양 사령관이랑 다이다이를 못 해요. 그러니까 장관을 통해서 한다고. 그 주일 미군하고 자유대 사이에 그 소통 채널이 지난 70여 년 동안 거의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미국이 일본한테 항상 말한 게 뭐냐면 야 너희 말이야 제발 좀 합참 같은 거 좀 만들어. 근데 일본이 이제 뭐 합동참모 막료본부인가 원래 그 이름이 그래. 그 방위성 안에 조그맣게 몇십 명짜리 조직 꾸리는 게. 그러니까 합동참모 같은 이야기 쓰기 싫으니까 조인트 오퍼레이션 헤드쿼터인가 JOHQ인가 뭐 이름을 그렇게 달았어요. 합동작전 헤드쿼터라고. 합동작전본부인가. 그래서 일본의 합참이 생긴 거예요. 이번에 생기고 있어요. 그게 생기고 있으니까 주일 미군에서도 그것에 인터페이스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었죠. 그게 주일 미군 합동 헤드쿼터 JFHQ입니다. 그럼 이제 주일 미군과 자유대가 이제 인터페이스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 주일 미군은 그 전에 합참인가 뭐 그런 거 없어서 사령부? 지금 가만히 보세요. JFHQ에 커맨드가 안 붙잖아요. 사령부란 이름이 안 붙잖아요. 그냥 본부란 뜻이에요. 그냥 HQ. 합동본부란 뜻이지 저기에 커맨드란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일본과 이제 인터페이스가 되는 거예요. 주일 미군과 자유대 사이에. 일본에서는 여기 그 주일 미군 쪽 헤드를 대장을 세워달라 그랬는데, 에이, 너희는 뭐 연합군 아닌데 뭐 대장이야. 저기 뭐야 그냥 중장 별 3개. 그래서 중장이에요. 아까 주한 미군 사령관 그 라카메라는 대장입니다. 육군 대장이고 저기는 공군 중장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누가 그러지? 야, 그 미군은 말이야. 육군은 별 4개짜리들이 많고 말이야. 공군은 별 4개짜리가 작은 거 아니야? 아닙니다. 거의 비슷해요. 숫자가. 제가 한번 저도 그 의심 가져가지고 세봤어. 그랬더니 공군이나 육군이나 한 10서너 명밖에 없어요. 별 4개짜리들이.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일본은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 미국과 연합군이라는 건 생각을 못해요. 일본 정치의 그 정치 문화상. 또 미국 정치 문화도 마찬가지고. 쟤들 믿을 수 있어? 연합군이면 이제 작전권을 가지게 되잖아요. 전시작전권. 그러니까 전시작전권 반환이라는 건 한미연합사를 절반쯤 죽이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고민 좀 해봐야죠. 예.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이 김 교수님 발언 저는 사실이 아니다. 착각이거나 거짓말이다. 예, 한미연합군 모델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연합군으로 못 갑니다. 두 번째 진실 뭐냐면 이 양반은 발언의 그게 뭐냐면 그렇게 돼서 일본 주일 미군과 일본 자유대가 이제 결합을 해서 이제 활동력이 세졌기 때문에 한반도 그 충돌 때도 개입하고 대만 충돌 때도 개입한다. 뭐 근데 어떤 상황에서 무슨 조건으로 개입해? 한반도 충돌 나면 자유대 당연히 개입해야 됩니다. 단 육상자유대가 한국 올 일 없어요. 육상자유대는 우리 입장에선 껌이야. 그 와도 그냥 거치작거리고 도움도 안 돼. 걔들은 왜 개입하게 되냐? 주일 미군 기지가 명색만 렛대로만 옛날 사람들 말로 하면 렛대로만 명찰만 주일 미군 기지 이게 주한 미군 기지라고요. 후방 주한 미군 기지예요. 따라서 주일 미군 기지를 때리려고 그러죠. 그거 방어해야지. 그것도 개입이야. 그런데 일본 입장에 중거리 미사일 타격 능력을 가지고 원점 타격하겠다는 거 아니야. 자기들 영토 공격해오면 공격이 만약에 그게
칭다오에서 발생했으면 칭다오 때리고, 그게 만약에 뭐 순환공항에서 그 원점이다 그러면 평양 때리고 그러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것도 개입이에요. 엄청난 개입이지. 그 다음에 동중국해에서부터 해갖고 제주도 그 남쪽 바다까지 방어를 한다. 그것도 개입이지. 그거 반대하실 거예요? 그거 하지 말아라 그럴 거야? 그거 이상 개입 못해요 일본이. 왜냐면 우리한테 도움이 안 돼. 우선 현실적으로. 그리고 일본도 바빠. 자기들 땅도 지켜야 되고, 자기들 땅에 있는 주일 미군 기지도 지켜야 되고, 바빠요. 엄청 바빠. 그 다음에 이제 대만은 어떠냐? 타이완은 충돌 나면 자유대 출동해야 돼. 거기는 당연히. 왜냐면 타이완 그 타이페이 앞에 있는 섬이 바로 일본 섬 아니에요. 이른바 그 센카쿠 열도. 그게 일본 섬인데 그거 안 하면 바보지. 타이완이 거의 뭐 반일본화돼 있는 그런 생활권인데 그거 가지고 왜 뭐라 그래? 우리 김 교수님 아주 입맛에 안 맞는 모양이지. 전 입맛에 꼭 맞구만. 진실을 얘기하셔야지. 이거 보통 사람이 들으면 마치 뭐 일본 육상자유다가 한국에 상륙하는 것처럼 듣잖아. 말은 똑바로 하셔야지. 전문가란 사람이 보통 사람들의 착각을 이용하는 그런 표현하면 되겠어? 좀 더 정직하게 삽시다 우리. 예? 김 교수님. 자, 그리고 김 교수 말이 이제 엉터리인 게, 이 잘 알아요 미국이 요새. 제가 이거 소개했지만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연구소 AFPI의 국가안보보고서 지난 5월에 나온 거예요. 한미 동맹국은 중국이 거대 충돌을 일으키면 북한을 내세워서 한반도 전선을 열 것이다. 그러려고 기도하고 있다. 중국은 계획하고 있다. 이거 막는 게 한미 동맹군이다. 따라서 타이완 위기 때에도 그렇게 움직이는 게 굉장히 그 제한돼 있다. 여기는 붙박이로 거의 박혀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한반도 전선 열린다. 타이완에서 문제 생겼을 때 주한 미군이 왕창 움직여버리면 타이완 전선이 열린다. 그러니까 후방 지원이나 뭐 이런 거나 해야지, 병참 지원 그거 이상은 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한번 직접 들어보십시오. 제가 한번 소개했었죠. 짧으니까. 한반도 전쟁이 1953년 이래 동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의 3만 명에 이르는 주한 미군을 막강한 한국군 옆에 주둔시킴으로써 핵으로 무장한 북한을 억제하고 있다. 중국은 영내에서 거대 충돌을 일으킬 때 김정은을 시켜 한반도 전선을 열도록 만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한미연합군은 이를 막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그러나 바로 이 같은 사정 때문에 주한미군은 타이완 인근 작전에 직접 개입할 수 없는 붙박이이기도 하다. 예. 정확히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 고립주의 트럼프 쪽에서도 이 소리가 나오는데, 그럼 좀 더 그 관점이 좀 더 동맹을 중시하는 관점을 가진 국무부, 국방부, 정보계통의 전문가들은 당연히 이 관점 갖고 있지. 국무부, 국방부, 정보계통의 관점을 가지고 트럼프가 날뛰지 못하도록 손오공 머리에 씌우는 긴고와 만들어서 씌운 게 바로 이 문건이에요. 미국 국가안보 백서 문건이에요. 그게 참. 김 교수님 그렇게 혹세무민하시면 안 돼요. 예, 안 좋아. 예. 아니 뭐 그 관점이 뭐 좀 중국을 많이 옹호한다 뭐 이거는 좋은데, 중국을 많이 옹호할수록 냉정해 주셔야지. 예. 이 가만히 보면요, 이거 제가 제일 처음에 아마 주목을 했고 지금도 국내에서 이거 주목하는 사람 별로 없는데, 이 진짜 주범은 중국이다. 중국이 문제다. 이게 지금 라카메라 얘기인데 7월 31일 날 이 발언이 나오기까지 수위가 계속 올라갔어요. 돌이켜보면 2022년 11월에 처음으로 중국이 북한을 통제할 책임이 있다. 그거 못하면 미국은 힘을 앞으로 점점 더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얘기. 이런 중국을 딱 겨냥한 얘기가 거의 처음으로 나온 게 2022년 11월입니다. 이게 믿거나 말거나 처음이에요.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2022년, 1년 이때가 돼서야 이런 분위기가 돌았어요. 그래서 그로부터 한 2개월 후에 2023년 1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하면서 중국이 북한에 군사 경제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알아서 하실 거다. 거의 뭐 협박에 가까운 거지. 알아서 하세요. 진술 그거밖에 안 해요? 그때 그 중국집에서 짜장면 먹으면서 둘 사이에 나눈 얘기 우리 대충 하는데 그건 얘기 안 할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거의 뭐 연쇄살인범 취조하는 검사 화법입니다. 예, 전 아주 좋아요. 예. 2023년 5월에는 제임스 제프리 전 NSC 부보좌관이 백모가 해오던 얘기를 했어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중국의 전략 자산입니다. 북핵 반점. 그러니까 중국 거다, 오너는 중국이다, 이 소리예요. 2023년 6월에 토니 블링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이야말로 북한을 제어할 수 있는 유니크한 위치에 있는 나라다. 이거 다 세르타치로서 해드렸던 거야. 그때마다 이런 얘기 나오면. 이렇게 중국을 너희 책임이야라고 딱 핀포인팅하는 얘기가 이 무렵부터 아주 많이 나온 거예요. 그전에는 없었어요. 2023년 7월 토니 블링켄이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이 자신의 유니크한 힘을 활용해서 북한을 다루길 바란다. 알아서 해, 그 소리죠. 그리고 올해 5월에 아까 제가 소개드린 AFPI 안보백서, 여긴 결국 뭐냐면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도발을 일으킬 때 북한을 내세워 한반도 전선을 열으려고 계획 중이다. 그게 트럼프의 국가안보전략 브레인들이 모여서 만든 안보백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드디어는 올해 7월에 엊그저께는 7월 말에 라카메라 주한 미군 사령관이 한국 안보에 위협을 하는 진짜 주범은 따로 있슈. 뭐 내가 어느 나라라고 꼭 찍어서 안 말해도 여러분 다 아시죠? 예, 저기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덩치 큰 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제가 그냥 화면만 슬쩍슬쩍 지나가겠습니다. 예, 2022년 11월 제이크 살리반 중국 콕 집어서 말한 그겁니다. 예. 예, 그 다음에 2023년 1월 윤석열 대통령 중국 콕 집어서 야 너희가 그 북한 컨트롤하는 힘 있는 거 나 알아.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예, 2023년 5월 제임스 제프리 전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중국의 전략 자산이다. 예. 그 다음에 2023년 6월 토니 블링켄 중국이야말로 북한을 제어할 수 있는 유니크한 위치에 있는 나라다. 네. 2023년 7월 토니 블링켄 중국이 너희 그 유니크한 힘 이용해서 북한 잘 제어해. 안 하면 뭐 각오해야지. 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5월에 AFPI 안보백서 중국 말이야 너희 너희 도발할 때 남중국해 대만 이런 거 도발할 때 너희 그 북한 내세워서 한반도 전선 열으려고 하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어. 그렇게 말을 한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7월 말에 라카메라 주한미군 사령관 한국 안보의 주범은 따로 있어요. 제가 꼭 그 나라 이름 말해야겠어요. 예, 알아서들 짐작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제가 항상 하던 말이지만 한번 짚어보죠. 중국이 북핵 반점을 차린 목적이 뭐겠냐?